자, 녹화 시작할게요. 오늘 배울 내용은 우리 지금 전 자산 파트가 어저께 다 끝났고요. 오늘부터는 저 부채 파트하고 그다음에 자본 파트를 갖다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제 세무 2급까지 배우셔야 될 거기 때문에 세무 2급에서까지 알아야 될 부분들을 일부분을 갖다가 같이 포함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화면에 보시게 되면 매입 채무, 매입 채무에는 뭐가 있었죠? 우리 보통 앞에서 자산 계정에서 매출 채무, 매출 채권하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 계정들을 상대적 개념으로서 이해를 하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르겠죠? 매출 채권에는 외상 매출금 있었던 것처럼, 그죠? 여기 상대적인 개념으로는 매입 채무라는 게 있어요. 매입 채무에는 외상 매입금, 이쪽에서는 팔은 거고 이쪽에서는 산 거고, 회계 담당자들이 기록할 때 반대로 이렇게 기록하겠죠, 당연히. 자, 그런 다음에 매출 채권에 외상 매출금 말고 약속금을 받으면 받을 어음이 생길 것이고요. 매입 채무에서는 지급어음이 생기겠죠. 지금 매출 채권이나 여기 매입 채무는 우리 일상적인 상거래, 즉 우리 회사의 상품이나 제품 관련된 또 원재료나 이런 거 사갖고 왔을 때 그때 기록하는 용어들이에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니까 익숙해졌죠? 처음에는 이게 뭔 말인가 개정 외우기도 정신없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남은 시간 동안 계속 반복해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이드 해드린 대로 그날 복습하고 자꾸 듣고 그러면 여기 자격증을 못 따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수업하다 보면 희한하게 집중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내 딴에는 안다고 생각하는 거, 물론 알겠죠. 그런데 반복해서 듣는 거, 그게 꾸준하게 듣고 내가 노력해서 보고 그러는 거하고 그건 나중에 차원이 달라지게 된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책 교재는 여러분이 아무 때나 읽을 수 있지만 제 설명, 그렇구나, 내 설명도 아무 때나 들을 수 있구나, 필요할 때 들으세요. 그다음에 그건 실수했다. 기타 채권이 있었죠. 기타 채권에는 미수금, 그다음에 여기는 기타 채무, 여기서 미지급금 이렇게 썼고요. 그다음에 여기 선수금이 있었죠. 선급금의 상대적인 거, 여기는 선수금. 뭐 깍두기로 여기 단기 대여금과 단기 차입금도 있기는 하지만 걔네들은 부채 계정에서 별도로 나올 거는 그냥 같이 쓰자. 어차피 써야 되는 거니까. 여기 단기 대여금의 상대적인 개념은 단기 차입금, 이렇게 지금 보시는 이 계정들은요, 자산인 경우에는 유동자산에 속했고 유동자산 중에서도 당좌 자산에 해당됐었죠. 야, 채무 부채에서도요, 지금 여기 매입 채무, 기타 채무, 얘네들은 다 여기 유동 부채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그 유동 부채 밑에 보시게 되면 제가 여기 지금 써놨던 계정 유동부채 매입 채무 제가 밑에서 자세히 한번 비교해서 써드렸고요. 그 다음에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 그 다음에 선수금과 선수수익, 요는 지난번에 제가 자산계정 여기 미수금 선급금 하면서 손익의 이연, 손익의 예상 한번 설명해드렸었죠. 오늘 부채 파트 나갈 때 얘가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또 설명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배웠던 거 오늘은 복습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얘기죠. 이번 지난번에 한번 드러났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한번 부채 파트에서 걔를 설명하게 되면 앞에 복습할 내용이 한참 뒤에 나오니까 횟수가 적어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미리 해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유동부채에서 해당되는 계정이 예수금이라는 거 이따 가르쳐 드릴 겁니다. 예수금은 교회 가서 예수님한테 돈 내는 거, 그런 건 아니겠죠. 예수금이라는 거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가수금은 지난번에 가지급금하고 상대적으로 같이 한꺼번에 설명해 드렸었죠.
이것도 부채 파트에서 있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교재서 또는 문제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유동부채,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것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들 중에서는 일단 유동부채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로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부채는 말이에요, 자산처럼 항목들이, 종목들이, 계정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돈을 갖다 빌리는 액수가 클지는 모르겠지만 빌릴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죠. 사는 방법은 많은데, 그래서 종목은 많은데 빌리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 보편적으로 누구한테 돈 빌려요? 뭐 은행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엄마 아빠한테 빌린다고요? 아니, 거꾸로인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빌리면 갚아요? 그럴까? 여하튼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나와 있지 않으니까 비유동부채도 한꺼번에 설명하고 난 다음에 비유동부채까지, 부채를 빨리가 아니라 한꺼번에 다 끝내려고 그래요 오늘은. 그래서 비유동부채가 있어요. 근데 비유동부채는 일단 여러분이 회계 1급 수준에서는요, 우선 장기 차입금이 대표적인 거죠. 장기 차입금은 단기 차입금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게 1년이 넘어가면 당연히 장기 차입금이 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계정이 사채라는 거예요. 사채는 제가 지난번에 회사채의 줄임말이라 했죠. 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의 줄임말로 사채. 우리는 깍두기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많이 나오는 게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는 용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퇴직금이에요. 회사에서는 일정한 날짜가 되면 전 직원이 퇴사한다고 가정을 하고 매년 말에 퇴직금을 미리 다 계산을 해놔요. 얼마를 지급해야 될지를. 그때 우리가 퇴직금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여기 비유동부채까지 해가지고 여기 부채 계정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두 개로 나누고 있죠. 자산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나눴었죠.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배열법에 해당되는 계정은 자산하고 부채는 유동성 배열법에 의해서 이렇게 계정들을 기록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심? 근데 자본은요, 자본도 원칙적으로는 유동성 배열법으로 기록하기는 되어 있지만, 여기 자산이나 부채처럼 유동자산, 유동부채 뭐 이렇게, 그다음에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 이렇게 구분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유동성 배열법에 적용되는 것들은 대표적으로 자산 계정과 부채 계정은 유동성 배열법에 따른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지껏 해왔던 것처럼 자산 계정처럼 유동 부채에 대한 것들을 교재를 보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아는 것들은 굳이 제가 자세히 설명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자, 요거 지우고요. 자, 교재에 나온 순서대로 한번 보니까 부채 자산처럼 우리 재무에게는 시점이 과거 시점이라 그랬죠. 벌어진 시점에서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출이나 희생되는 거. 자산은 우리가 회사에서 통제하고 있고, 그다음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는 거였다고 본다면, 부채는 그 반대로 회사의 경제적 효익이 유출 또는 희생되는 것을 말한다는 얘기고요. 여기 유동 비유동도 부채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영업 주기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유동과 비유동 계정 제가 지금 적어드렸던 거 쭉 정리를 해놨죠. 그래서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있는데 유동부채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유동부채는 뭐 여러분들이 여지껏 회계 원리 배울 때부터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들었기 때문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 그것까지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익숙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일상적인 상거래 또는 우리 회사에서 상품이나 원재료를 나중에 사갖고 올 때 그때 외상을 했다면 쓸 수 있는 계정, 약소금을 발행해서 지급했다 그러면 지급 계정 이런 거 쓰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이론으로는 좀 알고 계시는데 실기 연습을 아직 안 해보셨기 때문에 얘네들이 어떨 때 어떻게 기록된다 그거는 지금 현재 이론만 알고 있죠. 이론 과정 끝나면 바로 이제 FAT 1급 실기할 거니까 그때 까지만 조금 기다리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예수금 예수금 계정이 나와 있는데 이 예수금 계정에서는 지금 어떤 경우에 예수금을 갖다 쓰는지 그거 내용을 쓰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수금은 여러분 회사에서 매달 여러 번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둬야겠죠. 실무에서 실제 회사에서 많이 발생하는 일이니까요. 금액을 써놨어야 되는데. 자, 예수금이라는 용어는 언제 쓰는 거냐면요. 우선 회사에서는 한 달마다 한 번씩 여기다 써놓을까요? 예수금은 언제 쓰는 건지 직원들한테 매달 월급을 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봤던 것처럼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월급을 주게 되면 우리 계정 뭐라고 기록해야 돼요? 급여라고 기록해야 되겠죠. 급여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지급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대변에다가 자,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직장 다녀보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월급 200만 원 받기로 했다면 내 통장에 200만 원이 찍히나요? 아니요. 왜요? 사겠어요. 왜 가서 사장님 멱살 잡고 왜 200만 원 주기로 했는데 이거밖에 안 줘요?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저한테 제가 20여 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통장에 자기 연봉 계약하고 월급 알고 있는데 그 금액보다 적게 들어왔다고 저한테 질문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어. 아주 찐빵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급여를 여러분이 200만 원 받기로 했다지만 여러분 4대 보험료 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뭐도 내야 돼요? 세금도 내야 돼요. 여러분 개개인한테는 얘가 소득이기 때문에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 즉 회사는요. 그 소득 금액에 대해서 여러분 손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세금을 징수합니다. 그걸 우리는 원천징수라고 불러요. 난 돈 200만 원 만져보지도 못했어. 근데 세금을 먼저 떼어. 누가?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 즉 회사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요? 예. 원천징수. 됐어요? 원천징수가 그런 뜻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원천징수라는 용어는 우리 회계 담당자가 기록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이렇게 돈을 떼었는데 회사에서는 그 돈을 왜 떼어놨을까요? 그리고 그 돈은 여러분 돈인가요? 회사 돈인가요? 네. 그건 다 여러분 돈이에요. 왜? 여러분이 월급 200만 원 받기로 했잖아. 그랬는데 거기서 뭐 내야 돼요? 4대 보험료 내야 되고 그다음에 소득세 내야 되죠. 그렇게 하니까 그 돈을 갖다 미리 띄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띄워놓은 돈을 갖다가 납부를 해야 될 텐데 그건 4대 보험료도 소득세도 회사에서 여러분 개개인의 이름으로 납부할까요? 아니면 회사 이름으로 납부할까요? 처음 듣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죠. 회사에서는 여러분이 납부해야 되는 수고를 덜어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200만원 통장에 다 보내주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지금 우리 지역보험 같은 거 있죠? 국민연금도 여러분이 직접 내야 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도 고용보험도 소득세도 지방소득세도 여러분들이 그 집에 있으면서 고지서 받은 거 전기요금 수도요금 내죠? 그것처럼 일일이 다 내라 그러면 여러분 바빠지겠죠? 월급 받고 나면. 근데 그 절차를 갖다가 누가 대행해 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대행해 주는 거예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도 개개인이 납부하는 것보다 그렇게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납부해 주면
많이 좀 일손이 줄겠죠. 즉 효율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신에 4대 보험료하고요, 그 다음에 그 소득세 납부할 걸 미리 띄워놨어요. 그 금액을 갖다 띄워놓은 거, 회계 담당자면 그 금액을 기록해놔야겠죠. 그때 뭐라고 쓴다? 예수금이라고 쓰고요. 이 예수금은 예수님 돈이에요. 절대 회사 돈이 아니에요. 이 금액 그대로 다 나가야 돼요. 단 10원도 빼놓으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왜 예수님 팔았냐고요? 예수님 돈이면 자기 돈 아니라는 거 알겠죠? 예수금은 회사 돈이 절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라고 제가 예수금이라는 용어, 예수님 이름을 잠깐 팔았어요. 알겠죠? 그래서 원천징수를 갖다가 얼마를 해 놓았다고 가정을 할까요? 20만원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나머지 금액은 직원한테 통장으로 돈 보내줘야 되겠죠. 그때 보통 예금 통장으로 180만원 이렇게 이체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계중에는 대학교 졸업하고 등등 막 오신 분들도 간혹 계시고, 또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4대 보험이 뭔지, 또 소득세가 개념이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4대 보험도 한번 써볼게요. 4대 보험에는 무엇이 있나요? 자, 4대 보험에는 우선 여기다 이렇게 놓고요. 국민연금 있죠? 국민연금이 우리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4대 보험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건강보험이 있어요. 세 번째로는요, 고용보험이 있고요. 네 번째로는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는 그 용어의 줄임말이에요. 근데 이 중에서 산재보험은 여러분들이 낼 필요 없어요. 이건 사업자가 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 가지 보험이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우리 통칭을 해서 4대 보험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급여에서 또 띄어야 되는 거 두 가지 있다 그랬죠? 급여에서 소득이 생겼으니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갖다가 띄어야 될 것이고요. 자, 이 소득세는 어디다 내야 되느냐면 세무서에다가 내야 되는 거예요. 보통 여기 세무서 직원들도요, 지방국세청이라고 불러주는 걸 더 좋아해요. 지방국세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무서예요. 세무서에다가 납부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소득세 또 10%죠. 그걸 우린 지방소득세라고 부르는데,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내는 거예요. 그럼 지방자치단체가 어딘데요? 시가 있으면 시청, 만약에 군이라면 군청, 그죠? 군청. 그 다음에 구가 있으면 구청. 여기 지금 구청이 있죠? 서울에는 25개의 구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2개의 구가 있듯이 이런 데를 갖다가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는데, 예수금으로 우리가 원천징수 해놓을 때는 한 금액으로 해놓지만 납부할 때는 따로따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에이, 누가 그거 몰라요. 아니, 나와 같이 근무했던 어떤 분이 얘를 홀라당 국세청에다가 다 입금하는 바람에 또 하이프닝이 한번 벌어진 적이 있었어요. 실무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상식적으로 아는 것 같은데도 모르는 경우가 있더란 말이죠. 근데 그걸 갖다가 누구한테 물어보느냐? 안 물어봐요. 그리고 잘못 보내놓고 사고치고 난 다음에 왕창 한번 깨주고, 따로 보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실무하면서 많이 배우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런 거는 시험 문제는 아니지만요, 여러분들이 회계 담당자로서 이런 거 처리하고 회계를 배울 때 회사에서 회계 담당 부서에서 배경 지식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알아야지 이거 이해하기가 쉽지. 그런 거 전혀 경험도 없는 사람들이 책만 이거만 본다고 다 이해가 될까? 그게 제한이 좀 있더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6월달이니까요. 지금 여기 4대 보험료나 소득세 이런 것들은 지금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월급을 받은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회사의 월급 날짜는요 5월 25일이에요. 그럼 5월 25일 날 직원들한테 월급 주면서 회계 담당자는 5월 25일 날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놨겠죠. 그죠? 날짜를 써놓고 할까? 급여 날짜는 5월 25일이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5월 달에 급여가 지급되잖아요. 그러면 이 4대 보험료하고 그 다음에 이 소득세 띄어놓은 증세는 예수금을 언제까지 납부해야 되느냐면 반드시 매달 똑같이 그 다음 달, 보통 그 다음 달을 우리는 한자어로 이월이라고도 부르고요. 2월 10일까지 4대 보험료와 소득세 납부를 끝나야 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매달 똑같아요. 월급 지급하는 달, 그 다음 달 10일까지 4대 보험료, 그 다음에 소득세 납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소득세를 납부할 때, 뭐 얘는 나중에 배울 거긴 하지만요, 소득세를 납부할 때 그냥 납부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로부터 이렇게 원천 징수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라는 것과 같이 매달 여기 납부해야 돼요. 신고서도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럼 이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는 어떤 건가요? 직원들한테 월급 얼마인데 그 중에서 소득세 얼마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지금 국세청에 내는 거예요. 그걸 증빙하는 서류예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이 TAT 2급 배우실 때 급여 담당자로서 배우는 업무들 할 때 그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대 보험이 어떤 건지를 알았고요. 그러면 이 4대 보험에 대해서 여러분들 회계 2급, 회계 1급에서 얘네들은 가장 기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돼요. 왜요? 가장 기본적인 거고 매달 여러 번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이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국민연금은 얼마가 국민연금? 자, 국민연금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국민연금은 여러분들이 50%, 회사에서 50% 이렇게 부담시킨다는 거 알고 계세요? 건강보험도 그렇게 돼 있죠. 고용보험도 그렇게 돼 있고요. 자, 그렇다는 거 우선 국민연금은 지금 회사에서 부담하는 거는 빼놓고요. 여러분들 급여에서 명세에서 해보니까 국민연금이 9만원 이렇게 빠져나갔어요. 자, 그 다음에 건강보험은 7만원이 이렇게 빠져나갔고요. 그 다음에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9천원이 빠져나갔다고 합시다. 산재보험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소득세. 소득세는 얼마라고 할까요? 16만원, 17만원, 3만원. 여기 25,000원이라고 가정하고요. 그럼 지방소득세도 빠져나가겠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몇 %라 그랬어요? 10%라니까 2,500원 되겠죠? 근데 금액이 이렇게 하면 20만원 안 맞잖아. 맞춰야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고용보험료는 12,500원 이렇게 해 따르면 이 전체 금액이 딱 20만원을 맞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월급에서 이만큼을 갖다가 지금 예수금으로 회사에서 징수를 해놓은 거예요. 됐죠? 그러면 월급 나갈 때 예수금으로 이렇게 원천 징수를 해 놓았으니 이제 6월 10일이 되면
이 하나하나 납부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6월 10일이 됐어요. 6월 10일이 되면 우선 뭐부터 납부를 할 거지 하면 국민연금부터 납부를 해봅시다. 국민연금 납부할 때요. 우리 이제 회계 담당자니까 기록도 해야 될 거고요. 자, 국민연금은 지금 여러분 통장에서, 여러분 급여에서 이렇게 급여 명세표에 보니까 9만 원이 공제가 됐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여러분 이름으로 국민연금을 청구한 금액은 얼마일까요? 얼마? 크게 얘기해. 안 들리잖아. 나 보청기 가져와야 돼. 그러면 2배니까 18만원을 청구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 이 국민연금을 납부하는데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여러분의 이름으로 18만원을 갖다가 납부해 주세요 라고 고지서를 보냈다면 회계 담당자인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할 때 예수금으로 직원한테서 빼놨던 돈 예수금 써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예수금은 얼마를 써야 돼요? 여기 9만원 빼놨잖아. 국민연금으로. 그죠? 9만원 이렇게 써요. 그리고 얘를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겠죠. 보통예금 통장에선 얼마가 이체가 돼 있어요? 18만원이 이렇게 이체가 되겠죠. 그러면 9만원이 차이가 나. 9만원 차이 나는 거는 뭐라고 써야 될까? 자, 요거는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회사 부담분이라고 그래요. 국민연금은 회사에서 50%, 여러분이 50% 이렇게 내기도 돼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국민연금의 성격은요, 여기 회사에서 사업주들이 내고 싶어 내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50%를 직장 다니는 직원들을 고용한 회사에서는 의무적으로 납부해주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격은 실제로 세금은 아니에요. 세금은 반대급부가 없는 게 세금이라 그랬죠. 근데 얘네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다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우리는 보통 준세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준세금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끼리 약속이에요. 회계에서는 얘를 세금과 공과로 기록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개정은 뭐라고 쓴다? 지금 국민연금 자체가 준세금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회계 개정을 기록할 때도 세금과 공과라고 이렇게 기록하면 돼요. 의미는 국민연금 자체가 지금 준세금의 성격이 있어서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뭘 갖고 해볼까? 이번에는 건강보험료 납부해 볼게요. 건강보험료도 여기 건강보험, 저는 이걸 통으로 해서 한꺼번에 사례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는 주로 국민연금 돌아가면서 계속 나와요. 이건 이제 이 뭐죠? 소득세까지, 지방소득세까지요. 돌아가면서 번갈아 나오니까 한꺼번에 다 익혀놓는 게 좋으시겠죠. 그 다음에 차변에다가 얘도 예수금으로 지금 얼마 띄워놨어요? 이건 지금 7만원 띄워놨죠. 7만원.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얼마를 청구했겠어요? 보통예금 2배니까 14만원을 청구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써야 돼요? 얘는 복리후생비라고 써요. 그래서 복리후생비 7만원.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은 회사가 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세금과 공과, 그 다음에 건강보험은 복리후생비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내보내면 된다. 그 다음에 또 뭐 남았어요? 이번에는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는요 50대 50이 아니에요. 사실상 여러분보다 회사에서 일정한 부분을 조금 더 내요. 그래서
50대 50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고용보험료도 어차피 여기 복리후생비가 됐던 보험료가 됐던 써서 납부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우리도 한번 써놔볼까요? 차변에 여러분 예수금에서 빠져있던 금액은 12,500원 이렇게 될 것이고, 대변에서 보통 예금으로 지급할 때 13,500원이라 그러면 16,000원, 26,000원 되겠죠? 26,000원 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왜냐하면 고용보험료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여러분보다 조금 더 내요. 그래서 얘가 13,500원을 냈다고 하면 26,000원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하나만 쓸게요. 소득세만. 소득세는 여러분이 번 200만원이라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한 거기 때문에 회사에서 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처럼 내줄 게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여러분 것만 내면 돼요. 그래서 회사에서 그 내는 행위만 도와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차변에 그냥 여러분 예수금으로 띄워놨던 거 예수금만 빼면 돼요. 소득세 25,000원 이렇게 빼면 될 거고요. 대변에 보통 예금으로 그냥 2천만 해줍니다. 보통 예금에서 25,000원 이렇게 보내주시게 되면 6월 10일 날 5월달 급여에 대한 예수금 띄워놨던 거 이렇게 띄워놨던 금액 그대로 다 납부했죠. 이 예수금은 회사 돈 아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는 이렇게 납부하는 거 그것만 대행할 뿐이라는 거 아시면 되겠고, 얘는 지금 여기 별표 내가 어떻게 치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항목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어렵냐? 어렵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거 회사에 가서 처리하면 맨날 이게 바뀔까? 매번 똑같을까? 매달 똑같아요. 그렇게 업무를 처리하셔야 될 거기 때문에 지금 메모해 놓고 이따가 이제 연습 문제 등등 연습하실 때 잘 풀어놓고 잘 연습을 하세요. 아시겠죠? 자격시험도 자격시험이지만 실무에서 너무 뻔하게 벌어질 일들은 여러분이 이렇게 급여명세서 주고서 회계 처리하라 그러면 바로 처리할 수 있게끔 여기서 준비해 놓으면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누누이 얘기해 주는데, 그쵸? 자, 그래서 예수금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 남았냐면 여기 유동부채에서 유동성 장기부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얘는 지워도 되겠죠? 자, 이번에는 유동성 장기부채는 어떤 거냐 하면은 이런 경우에 사용돼요. 보통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다 그러면 우선 보통 예금 통장으로 10만원을 빌렸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럼 여러분이 대답해봐요. 얘를 갖다가 1년 이내에 갚아야 된다면 기존 뭐라고 기록해야 돼요? 단기 차입금이라고 기록해야 되겠죠. 근데 3년 후에 갚아야 된다면 뭐라고 기록할래요? 아까 배웠던 장기 차입금이라고 이렇게 기록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아까 들었던 대표적인 비유동부채가 되는 거죠. 장기 차입금 10만원 이렇게 됐는데, 자 3년 후에 갚는다고는 했지만 시간이 지나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다 가와요. 오케이? 날짜로 해줘요? 날짜는 그냥 여기다가 제가 오늘 며칠이지? 6월 17일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6월 17일 날 갚아야 돼요. 근데 지금 언제? 내년 6월 17일 3년 후에 갚기로 하고 돈을 빌렸는데 내년 6월 17일 날 갚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2021년인데 올해 우리 12월 31일이 되면 결산을 해야 되겠죠. 결산 안 해? 2021년 12월 31일 결산일에 보니까 장기 차입금이었던 이 녀석이 내년 6월 17일 날이 되면 갚아야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 얘는 결산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갚아야 되죠, 이제는. 그건 장기 차입금 얘를 갖다가 없애주고, 자 주의하세요. 내년에
이 갚아야 될 날짜가 돌아옵니다. 차변에다가 장기 차입금 10만원 이렇게 빼주시고요. 대변에다가 용어를 뭐라고 써요?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기록을 회계 담당자가 해줘야지. 뭐 마냥 그냥 빌려 쓰는 거 시간이 오래 줄 알았는데 내년에 갚아야 되는 것들 그 해마다 그 월마다 유동성 장기 부채만 쫙 줘야 하면 장기 부채했던 거 만기가 언제 갚아야 되는구나 회계 담당자들이 금방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정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10만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데, 자, 또 질문은 장기 차입금 이렇게 하나 해볼까? 자, 장기 차입금이 결산일 기준, 요거 중요해요. 결산일 기준이에요. 결산일 기준에 1년 이내 갚아야 될 날짜가 돌아오면 반드시 결산일 날 12월 31일 날 이렇게 대치 분기해 주는 거예요. 장기 차입금 없애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기적으로 기록해 준다. 그 다음 질문은 그러면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부채인가요? 비유동부채인가요? 그랬더니 머릿속에 그냥 갸우뚱 갸우뚱 그러면 누뚱하고 생각나는데, 자 여기 봐요. 얘도 계정이 두 개가 합쳐진 거예요. 유동성이라는 말과 장기부채라는 말이 두 개가 합쳐진 거죠. 근데 제가 계정이 두 개가 합쳐지면 어떤 기준이라고 했어요? 그럼 유동성 장기부채는 유동부채일까요? 비유동부채일까요? 이것도 시험 문제예요. 그럼 구분하는 건 되게 간단했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유동부채 이거 설명하면서 유동성 장기부채 지금 뭐 설명할 때 나온 얘기예요? 유동부채 설명할 때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하여 안 그리하여,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 설명해 드렸던 것은 유동부채에 대한 것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교재 잠깐 볼게요. 66페이지에 매입 채무에 관련된 거 지금 유동부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67페이지에 보면 미지급금과 미지급비용. 미지급비용은 우리 지금 후불이라고 했었죠. 후불이고, 그 다음에 결산할 때 우리가 회계 담당자들이 마감 분기하면서 쓰는 계정이라고 했었어요. 3번에 보시게 되면 선수금과 선수수익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68페이지 보시게 되면 선수수익, 그 다음에 밑에쯤에 보시면 손익의 발생과 이연 또 나와 있죠. 그죠? 이따가 관련된, 이거는 전 지난번에 설명 들은 게 있으시니까 이번에는 뒤에 이제 문제 정리하시면서 또 한번 연습해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예수금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가수금, 유동성 장기 부채 끝났죠. 다음 페이지는 뭐 나와 있어요? 비유동부채 나와 있죠. 비유동부채는 10분 쉬었다가 오늘 부채 계정, 그 다음에 자본 계정까지 다 제가 마무리 칠 생각이에요. 그래야지 빨리 실기하자. 자,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